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 창시자도 거래소 해킹 피해자이다.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신이 가진 파이코인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파이소를 검색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잘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 정보 팩트체크 끝장 토론 검색 대행 유튜브 영어 중국어 플러터 부자 되자.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단톡방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자유롭게 반말로 소통했으면 좋겠어.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코인을 오래도록 했다면, 그리고 코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를 들어봤을 거야. 아이콘은 이렇지. 거래소지, 거래소. 이 거래소가 어마무시한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이에 따른 코인의 역사를 바꾼다든지 그런 큰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도 대부분 형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 혹은 코인에 처음 입문한 사람 혹은 마운트 곡스 사태를 잘 모르는 사람, 나를 포함해서 이 사태를 좀 한번 돌아보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인, 우리는 지금 파이코인을 하고 있으니까 파이코인과 관련된 연관된 사람 이름도 나오고 흥미로우니까 그거 관련된 주제로 내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즉 마운트 곡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 자, 내가 유튜브로 니콜라스 코칼리스, 콜라 형이 좀 궁금해서 유튜브 영상을 찾던 중 이런 영상을 찾게 됐어. 일단 이스트 웨스트 블록체인 컨퍼런스라는 채널에서 스타엑스 인큐베이터 멤버들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 내용이야. 자, 그럼 여기 콜라 형이 여기 있지. CTO이자 공동 창업자, 여기 CEO가 있고 창업자 있고 코파운더, 이 셋이 결국은 스타트X를 함께 설립했다고 보면 돼. 콜라 형의 지인들이겠지 당연히. 자, 이 영상이 40몇 분 되는 43분 되는 영상인데 보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할까 해. 잠깐 들어볼게. Panel, and I'll just let them introduce themselves, and maybe as you're introducing yourself, just talk a little bit about when and how you got interested in cryptocurrency. Starting with Nicholas. Hi there. My name is Nicholas Kokalis. I was one of those people who lost money on empty cocks, which was the.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지.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스타트X 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개를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 혹은 가상화폐에 눈길을 갖게 됐는지, 언제부터 흥미를 갖게 시작됐는지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콜라 형이지. 그러면서 콜라 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나 또한 마운트 곡스,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앞으로 볼 거래소 얘기를 해. 나 또한 마운트 곡스 사태로 인해서 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추가적으로 더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 콜라 형이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를 했겠지 아무래도. 근데 마운트 곡스가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돈을 좀 잃은 걸로 보여져. 그때부터가 콜라 형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졌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물론 콜라 형의 이력을 보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공을 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시점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콜라 형 또한 이 마운트 곡스 사태의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직접 얘기를 하지. 자,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도 얘기했어. 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라는 것이 정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고, 나는 그때 코인을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 이 사태가 굉장히 큰 사태였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내가 듣기로는 이제 금년 9월부터였나 아무튼 언제였나
마운트 곡스 사태가 점점 해결되면서 거기서 해킹됐던 뭐 80만 개인가? 80만 개의 비트코인인가? 그 중에 일부 약 20만 개 정도? 되찾은 이 20만 개가 다시 뭐 시장에 풀리네 마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할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루머도 돌고, 아무튼 그때 그 사태가 현재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이슈였지. 자, 그래서 그 사태에 대해서 뭐 코인을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했던 형들은 분명히 이 사태에 대해서 알 거야. 하지만 나를 포함해서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형들도 혹은 알더라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내용을 다뤄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 사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 자, 내가 검색한 자료는 구글에서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를 쳤고 마운트 곡스 해시넷에서 글을 한번 읽어볼게 같이. 자, 마운트 곡스는 일본 도쿄 시부야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2007년 7월 제드 맥켈럽이 TCG 게임 카드 온라인 거래소를 설립하였고 2010년 7월 17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면 개편했다. 자, 내가 이 마운트 곡스 사례를 같이 다시 보자고 한 이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유명한 이름인데 이 제드 맥켈럽이란 사람이 결국은 우리 지금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형들, 파이오니어 형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사람이 이 제드 맥켈럽이야. 이유는 당연히 밑에 아는 형들도 있겠지만 이유는 아래 다시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2010년 7월 17일 제드 맥켈럽이 TCG라는 게임 카드 온라인 거래소를 설립하였고 이거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면 개편하면서 2011년도에 이 창업자 제드 맥켈럽이 마크 카펠레스라는 사람한테 마운트 곡스를 넘겨주었다. 이후 마운트 곡스는 2014년까지 전세계 모든 비트코인 거래 중 70%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했다. 현재는 대형 해킹 사건으로 파산한 상태이다. 현재는 파산했고 대형 해킹 사태가 있었다 하지. 자,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중 70% 이상을 차지했대, 전세계. 내가 좀 찾아본 정보로는 현재 바이낸스, 뭐 업비트, 전세계 모든 상장소, 거래사를 다 합쳐도 이 마운트 곡스보다는 작았다. 이때 그만큼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가 상당히 컸다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자, 더 내려가 볼게. 자, 마운트 곡스는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비트코인 거래소고 2007년 TCG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게임 카드 온라인 거래소로 설립되었다. 2010년 7월 비트코인 거래소로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는 10년 7월 12일 비트코인 가격이 0.08달러 2010년에는 0.08달러였네. 이 0.08달러면 얼마야 한화로? 0.008달러면 1달러 1000원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1000원이라고 쳐도 1비트코인에 8원이었네 2010년도에. 지금 12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많이 떨어서 지금 뭐 2천만원 3천만원 하는데 야, 이때 샀었으면 진짜 완전 그치, 다 공감하지 형들이라면. 자, 그래서 자 10년 7월 달에 7월 12일에 0.08달러에서 0.008달러에서 0.08달러 10배나 올랐네. 10배 로 급등한 사건이 있는 직후 일이래.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비트코인 거래소로 업종을 변경한 거지, 제드 맥켈럽이. 개설 이후 마운트 곡스는 지금처럼 수많은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전 효과를 보며 승승장구했다. 대표적으로 2011년 2월 9일 마운트 곡스에서 1비트코인 가격이 1달러를 달성한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이것은 개설 시점과 비교해 반년이 갓 넘은 상태에서 벌어진 엄청난 성과였대. 마운트 곡스를 설립하고 반년이 안 돼서 0.08달러에서 1달러까지는 몇 배야 이게? 계산하기도 싫네. 아무튼 뭐 수십 배 수백 배를 뛴 것 같아, 반년 만에. 자, 그렇게 2013년과 14년에 이르러 전세계 최대 비트코인 중개자 및
세계 최고 비트코인 거래소로서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거래의 70% 이상을 처리했다. 자, 하지만 2014년 2월 마운트 곡스는 해킹을 당해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마운트 곡스 사이트는 폐쇄되고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으며 CEO인 마크 칼페스는 체포되었다.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후 수년간 해커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 보상과 남은 자산 처분을 위한 법원 경매가 진행되었다.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여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마운트 곡스 회생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해킹이 되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야 블록체인도 해킹되네, 그 완전 무결하다는 블록체인이 해킹됐다고 소문이 막 루머가 도는 거야. 하지만 나중에는 밝혀졌지. 즉 프라이빗 키 마운트 곡스에서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이 마운트 곡스에서 운영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의 프라이빗 키, 즉 비트코인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누설하게 됨으로써 내부자의 소행으로 일단락이 됐지. 자, 결국은 내가 계속 이 파이코인 관련돼서 이 마운트 곡스 얘기를 꺼내고 싶은 이유는 코인을 하는 형들이라면 이 사건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걸 봄으로 인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자,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돼. 됐던 적이 없어. 다만 이런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 해킹 피해는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왜 그랬느냐? 즉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해킹당하거나 누군가 몰래 그거를 훔쳐가서 내 계좌에 있는 코인이 훔쳐지게 된 거지. 즉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됐지만 거래소에서 프라이빗 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서 그런 해킹이 자주 발생하는 걸로 보여져. 자, 다음 더 읽어볼게. 자, 이제부터는 제드 맥케일럽이란 사람이야. 이게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파이코인과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연관이 있어. 같이 읽어볼게. 자, 제드 맥케일럽은 아까 얘기했지만 마운트 곡스를 설립한 사람이라 그랬지. 자, 읽어볼게. 마운트 곡스는 2007년 7월에 제드 맥케일럽이 설립했다. 제드 맥케일럽은 2000년 오픈한 P2P 거래 사이트 당나귀의 개발자였다. 자, 또 흥미로운 점이지.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사람은 개발자인데 아무래도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 그리고 코인이 존재하기 전이지. 2000년 되면 그때부터 P2P 거래, 개인 간 거래를 하는 당나귀, 형들 중에 당나귀 이동키라는 그 윈도우 앱인데 많이 알 걸로 보여져. 즉 그거지. 영상이라던가 뭐 음원 혹은 뭐 드라마 뭐 여러 가지 그 파일 자료를 개인 간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P2P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이 제드 맥케일럽이야. 당나귀를 잘 모르겠으면 뭐 소리바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소리바다 뭐 음원을 공유하는 사이트, 그런 게 다 P2P거든. 근데 2000년 당시에 이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사람은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개인 간에 이런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당나귀라는 이동키라는 P2P 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사람이야. 천재겠지. 자, 그래서 읽어보면 초기에는 판타지 기반 TCG 카드 게임인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게임이 있어. 이 매직 더 게더링 게임이 뭔지 한번 볼게. 자, 매직 더 게더링을 치니까 이런 게 나와. 자, 세계 최초의 TCG로 현존하는 모든 TCG 게임들의 아버지로 통칭된다고 해. 자, TCG가 뭐냐? 자, TCG는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네. 즉, 뭐 레어템이라 그러고 막 카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게임하는 걸로 보여줘. 그거의 아버지쯤 되는 게 이게 더 게더링이네. 매직 더 게더링. 자, 마운트 곡스 코인 상장사 거래소의 해킹 사태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네. 아무튼 그래서 이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사람이 매직 더 게더링의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카드 거래소를 출발하였대.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제드 맥케일럽이 이 TCG 게임, 이 더
매직 더 게더링 MTG 게임에 심취해 있었고 이 카드를 거래하는 장소를 설립하면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결국은 마운트 곡스의 시작은 이 카드 게임에 대해 카드를 거래하는 장소로 플랫폼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름이 마운트 곡스 매직 더 게더링 온라인 익스체인지의 약자가 마운트 곡스인 거지. 즉 처음에는 게임 아이템이라고 할게.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비트코인이 돈이 되겠는데 하면서 업종을 바꾸면서 이름은 그대로 가져갔던 거지. 그래서 코인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이렇게 됐지. 마운트 곡스 매직 더 게더링 온라인 익스체인지 이렇게 약자가 된 거지. 자, 그래서 더 읽어볼게. 이후 2010년 7월 17일 젯 맥켈럽은 비트코인과 달러를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교환소로 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 이 마운트 곡스를. 이를 계기로 마운트 곡스는 본격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발전하였다고 해. 자, 이후 2011년 제드 맥켈럽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 마크 카펠레스라는 이 사람도 개발자로 알고 있어. 에게 마운트 곡스 사장 자리를 넘겨주었고 그 후 제드 맥켈럽은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인 리플의 공동 개발자로 활약했어.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오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파이코인은 SCP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포크해서 현재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어. 자, 근데 그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은 리플을 포킹해서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 즉 리플, 스텔라 루멘, 파이코인은 관련이 다 있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제드 맥켈럽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 제드 맥켈럽이란 사람이 유명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제드 맥켈럽은 마운트 곡스라는 코인 거래소를 마크 캐펠레스한테 넘겨주고 리플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돼. 자, 이후에 리플에서 나와 기존의 리플을 하드포크한 스텔라 루멘을 창시했다라고 해. 자, 제드 맥켈럽이 리플을 나온 거는 리플을 운영하는 협의체 혹은 개발 단체와 방향이 잘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어.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게 잘 안 맞아서 제드 맥켈럽이 리플을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양의 리플을 매도하고 도망가지. 그래서 리플을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드 맥켈럽이 리플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리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제드 맥켈럽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량으로 리플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리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일 것 같고 그래. 아무튼 자, 더 읽어볼게. 그래서 리플과 잘 안 맞으니까 나와서 하드포크 하지. 막간으로 얘기하면 하드포크는 원래 있던 블록체인보다 가지를 하나 더 쳐서 아예 다른 형태로 변경을 꾀해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재출시하는 그런 방식이야. 이거 반대말이 뭐 소프트포크가 있지. 소프트포크는 문제점만 잠깐 고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시 새 라인을 딸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이것도 코인 업계에서는 좀 알아두면 좋은 단어이긴 해. 그래서 결국은 리플의 소스를 하드포크해서 스텔라 루멘을 창시한 게 제드 맥켈럽이야. 그 스텔라 루멘의 SCP 프로토콜을 포크해서 사용하는 게 파이코인인 거지. 자, 더 읽어볼게. 한편 마운트 곡스를 넘겨받은 마크 캐펠레스는 3년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래소를 크게 발전시켰으나 2014년 기준으로 마운트 곡스는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의 70%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했다고 하지.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마운트 곡스 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이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2022년 현재 이 시점에서 파이코인을 채굴 하고 있는 파이니어 형들에게 분명히 배움을 주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
상세 내용은 다시 한번 뭐 마운트 곡스 사건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고 더 내용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현재도 ING야. 왜냐하면 이 해킹 사태가 아직도 피해 복구는 보상에 대한 공방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2022년 9월부터인가 뭐 해킹으로 복구된 비트코인 뭐 몇십만 개를 뭐 다시 돌려준다. 그러므로 해서 그 몇십만 개의 코인이 다시 시장에 나오면 코인 가격이 또 떡락할 거다라는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어서 아직도 이 사건은 우리가 지켜볼만 하다. 지켜봐야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킹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볼게. 자, 2014년 2월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좀 더 살펴보자면 마운트곡스는 설립 이후 비트코인의 성장과 함께 세계 80%의 거래를 차지하며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다. 무서운 성장세 속에서 2011년 거래소 지갑의 프라이빗 키가 도난을 당했고 여기 나와있지. 2011년 거래소의 지갑 프라이빗 키가 도난당했어. 즉 우리가 은행에서 쓰는 계좌번호에 비밀번호 키, 나는 만약에 내가 1111 네 자리로 하고 있다면 그 네 자리 1111 번호가 해킹을 당한 거야. 게르니의 뭐 국민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는 1111이야 하면 그 사람이 내 통장만 찾으면 혹은 카드만 있으면 ATM기에서 다 뽑을 수 있겠지. 그것과 같이 프라이빗 키가 도난을 당했고 그로 인해 지갑 데이터 파일이 복사되었다. 즉 2011년 상반기 이후 85만 개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한 것이다. 85만 개가 해킹을 당했대. 현재 시세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이 2,700만 원이야. 약 700만 원, 2,700만 원. 자, 그럼 현재 시세로 85만 개 곱하기 2,700만 원은 약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22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해킹을 당한 거지. 엄청난 사태지. 자, 현재는 2,700만 원이지만 한참 갈 때는 막 7천만 원, 8천만 원 간다고 했었잖아. 근처까지 갔었지. 7천만 원 넘었었나? 아무튼 그러면 이 금액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지. 약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7,7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얼마일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면 60조 원 가까이 되네. 어마어마한 돈이네. 자, 그래서 2011년 상반기에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했고 이에 대해 마운트곡스의 CEO였던 마크 카펠리스는 도난 사건이 마운트곡스 거래소 내부적인 시스템 결함이 아닌 비트코인 기반인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대. 이거 참 웃긴 거지. 이 사람도 개발자고 전문가고 다 알고 있을 건데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 자체 기술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이지. 결국은 더 읽어볼게. 아무튼 결론은 알지만 더 읽어볼게. 형들이랑 같이. 자, 이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블록에는 거래 내역과 이 거래 내역이 인증하는 서명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래 내역 안에 있는 이전에 거쳤던 모든 블록이 새로 생성될 때마다 함께 만들어진 모든 거래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체적으로 해킹을 하고자 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거래 내역을 기존의 블록보다 빠르게 생성하고 입력하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블록체인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작자, 이 사기꾼 놈의 이 얘기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문제다, 결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러나 사람들이란 어때? 우리 인생이란 어때? 이게 거짓이라는 게 나중에야 밝혀졌었고 그 당시에는 기술자들은 분명히 알았겠지. 이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걸. 하지만 우리 일반 대중, 평민들, 나를 포함 우리 파이니어 형들 모두 대부분이 그렇겠지. 그러나 이런 주장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을 겪게
되었다. 실제로 사건의 전말은 2011년 마운트 곡스의 거래소 자체 프라이빗 키 도난당해 해커가 데이터 파일을 복사할 수 있어서 거래소의 지갑이 털린 것으로 판명됐다. 결론적으로 거래소의 지갑에 계좌의 비밀번호가 털린 게 맞는데, 이 나쁜 놈 사기꾼이 블록체인 기술이 문제야라고, 결함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도피하고 모면하고 직면에 있는 사건을 도피하고 프레임을 씌운 거지. 다른 프레임으로. 야, 우리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 결함 있어, 문제 있어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주장을 믿고 뭐야 봐봐. 그리고 또 비판적인 사람들, 코인을 안 했던 사람들, 뭐야 봐봐 이거 블록체인 문제 있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가격이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자, 또 한 번 느끼지만 이 마운트 곡스라는 사태가 진짜 이 코인 업계에 정말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걸 많이 들여다보는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 자, 그래서 해커들이 획득한 비트코인은 러시아인 알렉산더 비닉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동되었다. 비닉의 지갑에 입금된 해킹 비트코인들은 다시 대부분 BTC-E라는 동유럽 불가리아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옮겨졌다. 또 BTC 거래소로 입금된 30만 개 분량의 비트코인이 고객의 주소가 아닌 거래소 자체 내부의 저장소로 이동된 것이 포착되었다. 얘네들 진짜 쇼하는 거지 진짜. 진짜 85만 개 중에 30만 개가 고객 주소가 아니라 거래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지갑 주소로 옮겨갔대. 그럼 이거 사기인 거지 완전히. 내부에서 누군가가 진짜 이거를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한편 BTC 거래소로 입금되지 않은 코인의 절반은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다른 지갑 주소로 다시 재입금되거나 다른 거래소들로 입금되었는데, 러시아 경찰은 마운트 곡스 거래소로 재입금된 비트코인의 주소를 추적해서 알렉산더 비닉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불법 출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운트 곡스 거래소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는 마운트 곡스 내부자가 해킹 공범이라는 추정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이는 거래소가 해킹 사태에 대해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코인을 거래를 해. 그러면 내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내 계좌로 비트코인이 오지 않아. 실제 비트코인은 움직이지 않아. 다만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내 지갑 주소에 숫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면, 설령 그 내 업비트에 있는 내 지갑 주소가 해킹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 자산들, 비트코인이라든가 타 코인들은 안전하다 이거지. 자,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막 터지면 이게 핵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시발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거래소에서 실제 코인을 주고받고 하지 않는다. 실제 코인은 출금할 때 혹은 출금할 때, 그지? 출금할 때 실제로 코인이 오가게 되지. 자, 그래서 피해 보상, 마운트 곡스는 분실된 비트코인 중 약 4분의 1인 20만 비트코인을 회수할 수 있었다. 마크 카펠레스는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했던 디지털 파일에서 지난 7일 20만 비트코인을 우연히 찾을 수 있었다 라면서 우연히 찾았대. 20만 개를 파산 보호 신청한 뒤 과거 저장해둔 파일을 확인하다가 발견했다고 설명했대. 자, 참 웃기지. 자, 이후 얘기는 형들이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 좀 뭐 쭉 얘기가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게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고 회생 절차를 막 밟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급등하게 돼.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피해 보상금을 돈으로 돌려받으려고 안 하고 코인으로 다시 달라. 왜냐하면 그때 피해 입은
그 당시 책정된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1비트코인을 그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그게 1,000원이어서 1,000원만의 피해액만을 내가 받으면 됐었는데 지금 이게 소송이 왔다 갔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 1비트코인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막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 내용은 형들도 한번 읽어봐. 그렇게 되다 보니 아니 그러면 내가 피해 입은 금액을 현물 화폐로 그 계산해서 주지 말고 비트코인 잃어버렸던 비트코인 개수로 달라고 그렇게 막 소송도 벌이고 막 하면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코인 개수로 다시 보상해준다라는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어. 자, 이렇게 마운트 곡스 사태 우리에게 알려줄 게 너무 많은 사태야. 물론 이 마운트 곡스 사태로 피해 입은 형들이 엄청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하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겠다. 내 프라이빗 키는 내가 챙겨야겠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 파이코인의 창시자 콜라 형도 이 마운트 곡스 사태에서 비트코인을 아마 샀겠지. 비트코인을 샀다가 자신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었어. 형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었나? 아니면 이런 형들도 있겠지. 내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콜라 형도 마운트 곡스 사태로 돈을 잃었다는 건 몰랐겠지? 나도 이걸 영상을 찾다 보니까 심심할 때 이게 니콜라스 콜라 형이 어떤 사람인지 난 계속 궁금하거든. 이게 아까 우리 마운트 곡스 사태에서도 나왔듯이 제드 맥케일럽이라든가 비탈릭 부테린, 니콜라스 코칼리스, 사토시 나카모토 그렇고 코인 시장에서 이 창시자, 설립자 이 사람들의 이 영향력이라던가 이게 어마무시하거든. 이 사람들의 철학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코인의 가치의 등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관심 있는 이 파이코인의 성패를 예측하는 필수 요소, 중요 요소로서 이 창시자 니콜라스 코칼리스 콜라 형의 이력이라던가 아무튼 이 사람의 철학 이런 게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곤 해. 그걸 찾아보던 도중에 이런 이 형이 얘기하는 마운트 곡스 사태 피해자임을 밝히는 이런 영상을 찾게 돼서 이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덕분에 나도 이 마운트 곡스 사태라는 것을 나도 코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형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도 좋고 어떤 내용도 좋으니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어. 자,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